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2024 연초 한 부부가 결혼기념일로 제게 셰프 나이프를 주문하셨습니다. 22살 남자인 저는 아직 그 성취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멋진 걸 하기에 앞서 강철이 깨끗한지 확인하려고 그라인더에서 작업 중입니다. 지금 엄청난 대차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두운 중심부, 이 첫 번째 빌릿을 쌓으면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패턴의 영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워싱턴에서 세일럼 스트라우브와 일주일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모자이크와 인테그럴 볼스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고 저는 그 수업에서 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좋아하지만 약간 변형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앵글 그라인더로 갈 생각입니다. 그럼 콜드샷이 많이 생겨서 안 좋아요. 영상만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하면 제 강철 조각들이 고르지 않은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강철 조각들이 약간 고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충분히 가까워서 단조 용접으로 평평하게 만들면 콜드샷이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강철 조각들은 거의 1/4인치나 어긋나 있었고 이 상태로 단조 용접을 하면 콜드샷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나중에 단조 용접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어요. 네, 이 강철 조각들을 같은 높이로 맞추려고 앵글 그라인더로 20분이나 작업한 후에 저는 그라인더로 자리를 옮겼어요. 앵글 그라인더를 계속 쓰다 보니 정말 팔이 아파서 다른 근육을 쓰려고 했거든요. 빌릿을 자세히 보면 제가 어떤 층을 어디에 넣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키가 더 큰 조각들은 전부 1814이고 더 짧은 조각들은 전부 15N-I10이에요. 저는 빌릿의 한가운데에 1814 강철을 두껍게 남겨두었어요. 그래야 칼날 전체에 걸쳐 멋지고 진한 어두운 선이 생기거든요. 빌릿을 용접해 붙이고 용접 부분을 갈아낸 후 대장간을 켜 첫 단조 용접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빌릿이 너무 커서 파켓 55일통에 거의 안 들어갈 뻔했어요. 예전에 이 과정이 빌릿 산화를 막는다고 했는데 사실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일이 타면 남은 탄소 그을음이 일부 강철 안으로 들어가 고온에서 탄소가 빠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철근을 잡다 실수로 새 장갑을 태웠어요. 빌릿이 단조 용접 온도, 그러니까 약 2200도에서 2300도 화씨에 도달하면 프레스로 가져가서 아주 가볍게 눌러줍니다. 최대 빌릿의 두께를 약 20cm 정도만 줄이지만 그 정도면 용접을 고정하는 데 충분합니다. 지금 이 빌릿은 사실 완전히 단조 용접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가열 이후의 모든 과정은 그냥 빌릿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지파이어 이야기를 듣고 싶냐고 여쭙더니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짧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지의 검투사 촬영, 당시 근처 호텔에 머물며 매일 식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호텔 밖에 못 나가 촬영 후 매일 도어대시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도어대시로 여러 음식을 주문했지만 가장 자주 먹은 건 근처 식당의 페네 보드카 파스타였습니다. 20, 30일 머무는 동안 절반 넘게 페네 보드카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익숙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도어대시 주문 내역에 잘 나타나죠. 그 달에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페네 보드카 파스타를 먹었고 그렇게 연달아 먹다 보니 제 뇌가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보드카 소스와 고기가 들어간 페네 파스타가 먹고 싶어집니다. 작업으로 돌아와 스퀘어링 다이스로 W 기본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W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히 작업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일반적인 W가 아니라 5도에서 10도 기울여 W를 더 물결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빌렛 앞부분에 금처럼 보이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케일이 이상한 각도로 떨어져 금처럼 보였지만 실제 금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자의로 하다니 정말 미쳤네요.
첫 번째 빌렛의 계획은 이것을 길고 얇게 만들어 8개로 자르고 쌓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시작한 빌렛이 정말 컸다는 겁니다. 각 조각이 4인치가 아니라 6인치였고 전체 빌렛 무게도 지난번 작업 때 시작 빌렛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때도 무겁다고 불평했었죠. 빌렛이 길어질수록 두께를 맞추기 위해 이 스톱블록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1인치짜리 와 1, 10cm짜리를 사용해서 전체 길이에 걸쳐 3, 10cm 빌렛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지 용접 전부터 제 빌렛은 이미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12인치 빌렛 끝에 철근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드는 대형 해머와 같았습니다. 제 빌렛이 마지막에 거의 3피트였던 걸 생각하면 감당할 토크가 많았습니다. 빌렛이 너무 크고 길어져서 단순히 포지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퀸치 탱크를 가져와서 추가 지지대로 사용했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알겠지만 이 일로 정말 지쳤고 단조할 때 심박수가 150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와, 이거 꽤 길군요. 빌렛을 8조각으로 자르기 전 손잡이와 앞쪽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잘라야 합니다. 첫 번째 절단으로 단조 용접이 잘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끝 부분이 용접 상태가 가장 나쁘기 때문입니다. 29와 38분의 3인치를 8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저는 전체 길이를 8로 나누고 그 길이를 캘리퍼스에 맞추는 방식으로 8조각을 쟀습니다. 영구 마커로 표시를 하면 선이 생기죠. 하지만 이 선을 표시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밴드소에 스톱블록 기능이 있다고 들었지만 중고로 샀을 때 많이 휘어져서 신뢰가 안 갔어요. 아마 새 작업장과 새 밴드소를 구입하게 되면 그 기능을 쓸 수 있을 거고 캘리퍼스로 선을 표시하는데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조각을 같은 길이로 자른 후 표면을 연마하고 테스트 에칭을 했어요. 모든 조각에 기울임이 있어 다음 단조 용접을 위해 완벽히 정렬해야 합니다. 중앙이 더 어두워서 흥미로워요. 하지만 그게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편향이 생긴 거니까요. 좋아요. 지금은 그냥 대각선 줄무늬처럼 보이지만 만약 제가 뒤집으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뒤집으면 우리는 이렇게 멋진 작은 곡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제 조각들이 테스트 에칭이 끝났고 다음 단조 용접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놓을지 결정했으니 표면을 연마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작업은 시간이 부족해 50그릿 대신 36그릿 스트립 벨트를 썼습니다. 제 표면 연마기는 돌 대신 벨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 연마 작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부품을 벨트에 통과시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벨트가 실제로 부품을 절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품을 당기는 속도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이제 표면 연삭 어태치먼트 사용에 익숙해져 어느 속도로 당기면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도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단조 용접은 잘 붙었지만 표면에 콜드샷이 많아 그 부분을 갈아냈습니다. 저는 콜드샷을 없애려고 그라인더로 하나씩 갈아내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불평은 아니지만 강철이 1.5인치 폭이었다면 이런 작업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손잡이에 철근을 2개 쓰는 게 좋은 다마스커스 각 만드는 비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철근 2개를 사용하면 제 강철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단조로에서 꺼낼 때도 휘지 않습니다. 단조로에 불을 붙였으니 이제 파크 피프티에 빌릿을 넣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통에 넣기엔 너무 컸습니다. 다행히 이 탄약통에 파크스50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흥미롭습니다. 많은 초보 블레이드 스미스들이 최적의 담금질 탱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레이드 스미스들이 폴리엄 화비닐 튜브나 5갤런 버킷을 자주 쓰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사고 시 뜨거운 오일이 작업장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용접기와 철강 공급처가 있다면 금속 파이프와 강철 플레이트로 직접 담금질 탱크 제작을 추천합니다. 둘 다 못 구하면 중고 소다 캐그나 탄약통을 추천합니다. 소다 캐그는 더 기러긴 칼날 제작에 유리합니다. 탄약통은 작은 칼 제작에 적합합니다. 두 재료 모두 빨갛게 다궈도 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제작 과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배에 하고 있는 일은 길고 네모난 바 형태로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네 방향으로 나누는 것이고 아직 재정렬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할 예정이니 지금은 그냥 길게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 마이 갓. 좋아, 이 칼은 너무 무뎌. 저 한 조각 자르는 데만 4시간이 걸렸어. 내 밴드소 날이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은 것 같아. 지난 영상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자르다 망쳤어. 내 잘못이야. 이 기계의 날을 적어도 2번은 교체했었는데 네가 곧 보게 될 영상에서는 마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좋아, 오래된 날이야. 나중에 접을게. 알겠어. 칼이 필요해. 칼이 없어. 여보세요? 오, 됐다. 이런. 아하. 가드 풀어야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원치 않아. 나는 이 밴드소를 중고로 샀는데 날은 있었지만 설명서는 없었어. 날이 무뎌서 장력이 아무리 조여도 바퀴에서 계속 벗어났어. 나는 아마존에서 새 날을 주문했는데 포장은 맞았지만 실제로 받은 날의 크기가 달라서 처음 이걸 세팅하는데 정말 큰 번거로움이 있었어. 빌렛을 이제 4개의 균일한 조각으로 자른 후 또 한 번의 테스트 애칭을 할 시간이었어.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벨트는 또 다른 무딘 120방 벨트야. 내가 보고 싶은 걸 꼭 봐야겠어. 아니면 좀 짜증날 것 같거든. 바로 이거야. 저걸 잘라. 마지막 장면을 잘 보면 첫 번째 빌렛을 8조각으로 자르는 게 중요했어. 내가 9조각으로 잘랐다면 쌓을 때 물결 무늬가 맞지 않았을 거야. 만약 내가 홀수개의 조각을 만들었다면 중앙의 물결 무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졌을 거고 또 같은 쪽에 위치하게 됐을 거야. 그래서 물결 무늬의 개수가 짝수이면서도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 개수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어. 전에 이번 단조 용접에서는 앞쪽 끝과 뒤쪽 끝만 용접했고 옆면은 전혀 용접하지 않았어. 기름 코팅이 산화 방지에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재료 크기도 비슷해서 미끄러질 걱정이 없었어. 여기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빌렛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빨리 다궈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뒤집어줘야 하고 그게 저기 변색된 부분에서 볼 수 있어. 나는 단조 용접에 스퀘어링 다이를 사용해. 큰 평평한 다이도 가능하지만 스퀘어링 다이가 빌렛 중앙에 용접이 잘 되도록 도와줘. 평평한 다이도 되지만 나는 스퀘어링 다이를 쓴다.
빌렛 옆면에서 떨어지는 얇은 조각들을 스케일이라고 해. 스케일은 단조에서 꺼낼 때 표면 산화로 생기는 두꺼운 녹층이야. 내 스케일이 두껍고 빨리 생기는 건 높은 온도에서 단조 용접을 해서 그래. 더 높은 온도에서는 산소가 강철 내부로 훨씬 더 빠르고 깊게 확산되고, 이것이 실제로 다마스커스 강을 만들 때 재료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야. 다음 빌렛 계획은 4웨이트가 아니라 6웨이트, 즉 2x3 용접이야. 나는 2x3 용접을 해본 적 없고 정사각형이 아니라 스퀘어링 다이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빌렛을 6개로 잘라야 해서 지난번 1.5인치보다 조금 더 줄여 1과 38분의 1인치로 해. (13과 1/4분의 1을 6으로 나누면 2인치이고) 0.2보다 약간 적은 수야. 이 각각이 6.63이니까 나는 각각 2.21로 갈 거야. 이건 정말 짧은 빌렛이야. 여긴 포징 파이어 아니니 핸드폰 써도 뭐라 하지 마. 더 얇은 밴드 소나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자를 재료를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각각 앞면만 테스트 애칭해도 효과 없을 거야. 2개씩 세트로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서로 맞는 패턴이 생기거든. 이번 테스트 애칭을 위해 모든 조각을 120그릿 벨트로 다시 마감했어. 솔직히 결과를 전혀 모르겠어. 잘 나오길 바랄 뿐이야. 와, 저거 좀 봐. 나는 이게 이렇게 보이거나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 6방향 용접을 위해 조각들을 정리할 때 표면 연마기를 쓸 수 없었어요. 조각이 짧아 자석 채널 사이에 끼었거든요. 결국 예전 용접 자석을 꺼내 그라인더로 45분간 조각들을 정리했어요. 타일 용접 전 마지막 단조 용접이라 모든 이음새를 용접해 빌렛 전체에 100% 완벽히 단조 용접이 되도록 했어요. 마지막 빌렛의 손잡이 용접 전 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거의 평평하게 갈아냈어요. 용접 부위는 산화 방지 외엔 역할이 없고 두꺼운 용접은 빌렛 안으로 눌려 들어갑니다. 제가 꼭 하는 일 중 하나는 프레스 다이에 윤활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는 가이드와 프레스 수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내가 놓친 건가? 됐네요. 2x3 단조 용접을 위해 평평한 다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평한 다이에 올려놓기만 하진 않을 거였어요. 계획은 이걸 정사각형 단면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사각 다이로 옮기는 거였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평평한 다이로 그 정도까지 작업한 후에 굳이 정사각 다이로 옮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서리 부분에 단조 용접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단조 용접 품질에 확신이 들면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전 두께를 더 줄였습니다. 이 작업이 45도 각도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비스듬하게 만드는 이유는 각 타일이 아니라 타일을 나란히 놓았을 때 전체 칼날이 더 멋져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좀 위험했어요. 다이스 세트가 하나 더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스퀘어링 다이스보다 훨씬 작은 스퀘어링 다이스 세트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빌렛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면이 마른 목골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정사각형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을 길게, 어느 쪽을 짧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빌렛 방향을 잡느라 시간이 더 걸려 결국 프레스로 최종 치수까지 늘렸어요. 최종 빌렛 두께는 1와 1, 4분의 1인치, 폭은 1와 5, 8분의 1인치인 것 같아요. 빌렛이 식은 후 밴드소로 손잡이를 자르고 서피스 그라인더로 표면을 깔끔히 갈아냈어요. 이 표면들은 타일 연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히 마감해야 했어요. 항상 그렇듯이 타일 용접에 최적화된 타일을 얻기 위해 밴드소를 35도로 설정했어요. 각각 0.5 두께로 만들고 싶어요. 0.6으로 하겠습니다. 자신이 믿기 어려워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밴드소로 모든 타일을 거의 똑같은 두께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표면 연사기에 올려서 완전히 똑같은 두께로 맞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 패턴은 일반 모자이크와는 조금 달라서 여기서 테스트 세트를 해봐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패턴은 이렇게 진행돼요. 이 모든 것에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멋져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이걸 들어서 아래로 뒤집을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패턴을 이론적으로 설계 배치한 후 타일 용접용 철판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철판 절단기로 철판을 자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속이 좀 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밴드소에 들어가기엔 철판이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처럼 철판 옆면과 표면을 평평하고 깨끗하게 연마해 타일과 잘 접합되게 했습니다. 이미 전체 용접을 했으니 빌릿을 오일에 담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코어 용접기가 완전 밀폐엔 적합하지 않아 저는 오일에 담그고 있습니다. 이 용접을 고정하려면 처음에 약하게 한 번만 누르고 빌릿은 32 분의 1인치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타일 용접을 전통적 단조 용접과 다르게 합니다. 단조 용접은 첫 가열 후 거의 고정되지만 타일 용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일 용접을 항상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단조 용접이 고정됐다고 확신되면 작업대에서 앵글 그라인더로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이 잔여물은 남은 용접재와 철판이라 제 빌렛에 필요 없습니다. 빌렛을 연마하니 옆면에 작은 단조 용접 결함이 두세 군데 뚜렷이 보였습니다. 연마로도 없앨 수 있었지만 변형을 피하려 손망치로 고쳤습니다. 25톤 유아 프레스가 손망치보다 단조 용접을 더 잘 고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빌릿 단조 용접 시 강철이 깨끗해 날릴 것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단조 용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층 사이에 있는 액화된 스케일을 많이 날려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보다는 충격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셰프 나이프는 일체형 볼스터가 있지만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모자이크 다마스커스 식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셨다면 볼스터 부분을 단조 용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탕과 볼스터에 사용할 재료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프레스와 오프셋 다이로 재료를 옮긴 후 모루와 손망치로 최종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손망치로 단조하는 법을 배운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크로스빔 해머로 뒤꿈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셰프 나이프의 뒤꿈치 부분은 정확한 치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 경우에는 볼스터 중 하나를 단조하기 전에 뒤꿈치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첫 체크포인트 도달했습니다. 볼스터를 단조 용접할 준비를 하려면 먼저 블레이드를 조금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타일 용접 시작, C블레이드에 남은 연강 클레딩을 제거해 볼스터가 고탄수강에 단조 용접되도록 갈아내야 합니다. 많은 재료를 갈았지만 충분히 못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 사실 꽤 가까워졌네요. 위와 아래에 무늬가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는 없어요. 약간 소의 무늬처럼 보이네요. 조금 더 갈아내면 볼스터 붙일 준비 완료입니다. 테스트 애칭은 엑스레이처럼 제 강철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금속판의 나머지 부분을 다 갈아내고 나면 실제로 블레이드에 단조 용접할 재료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 볼스터들은 블레이드와 같은 모자이크로 제작됐습니다. 이 볼스터는 원래 타일보다 얇고 평행 사변형이므로 모서리를 갈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볼스터를 블레이드에 고정할 때 각 볼스터마다 2번만 가볍게 점용접하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작업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도구는 퉁스텐 이넛가스 용접기인데, 퉁스텐 이넛가스 용접기로 볼스터 전체를 둘러서 산소가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접은 중앙을 두드린 뒤 각 볼스터 모서리로 이동해 고정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래쪽에 있는 볼스터가 실제로 훨씬 더 빨리 식기 때문에 여러 번 단조 용접 가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볼스터가 블레이드에 용접되어 이제 탕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프레스와 콤보 평다이로 했지만 모루에서 길로틴 도구와 망치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이드를 단조할 준비를 위해 저는 그것을 모루로 가져가서 모든 부분을 곧게 펴줍니다. 그래야 실제로 블레이드를 단조할 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이드는 또 다른 산토쿠 스타일의 셰프 나이프가 될 예정이지만 일반 셰프 나이프가 아니라 10인치 셰프 나이프가 될 것입니다. 타일 자를 때 재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각각 약 0.6인치 두께로 잘라 보이 나이프를 만들 재료가 충분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칼날을 단조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날을 만들 때 정확한 치수와 단면, 프로필에 맞춰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큰 덩어리를 단조한 다음 나중에 기본적으로 프로필을 잘라냅니다. 저는 두 방법의 중간이지만 프로필 단조에 더 가깝게 사용합니다. 이건 모자이크 다마스커스라서 원해도 그대로 단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늬가 왜곡됩니다. 그래도 저는 힐과 끝부분 빼고 대부분 칼날을 형태에 맞게 단조합니다. 힐 부분은 약 2와 4분의 1입니다. 예전에 카타나나 보이 나이프를 만드는 게 셰프 나이프 훈련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기억이 헷갈려 작업 순서를 조금 잘못했어요. 원래는 손망치로 작업하기 전에 프레스로 먼저 힐 부분의 재료를 늘렸어야 했는데 순서를 바꿔서 작업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직 9개뿐이라고? 뭐?
칼 제작자를 위한 팁입니다. 제 칼등 윗부분이 볼스터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 부분만 낮추고 힐 높이는 그대로 두고 싶어요. 여기서 저는 망치를 뒤로 기울여 접촉 면적을 줄이고 재료를 아래로 내립니다. 접촉 면적이 줄어 힐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조절하세요. 가자. 3일간 단조 작업하느라 가게가 지저분해졌어. 먼지 더미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 오, 이런. 내 영상 댓글에 이 스케일을 다시 강철로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았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 옛 제철소는 주로 산화철인 철광석을 사용했어. 이 제철소들은 산화철을 일산화탄소로 환원해 철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칼날이 식고 작업장이 깨끗해졌으니 이제 프로파일 잡고 노멀라이징을 준비할 시간이야. 처음부터 계셨고 제 쿠크리에서 다마스커스 만드는 걸 보셨다면 지금 말이 반복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칼날의 프로파일은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 비밀 중 하나는 칼날 프로파일링 전에 다른 사람 작품을 오래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과거 작품들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작업하는 칼날을 프로파일링할 때 어떤 게 멋져 보이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어떤 선을 변형해서 새로운 프로파일을 만들어도 여전히 멋지게 보일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제 모든 단조 용접은 꽤 완벽한 것 같습니다. 볼스터 끝에 약간 붙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그 부분은 앞으로 갈아낼 거예요. 타일 용접이 전체 칼날에 잘 되어 있고 두께도 충분합니다. 약간의 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노멀라이징을 하기 전에 칼날 양쪽에 붙어있는 시트 강철을 모두 갈아내고 싶어요. 최근에 읽은 댓글 중에 정말 일리 있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노멀라이징은 칼날 전체에 탄소를 균일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고탄소강 바깥에 시트 강철이 남아있으면 칼날 강철의 탄소가 줄어듭니다. 이미 오랜 시간 고온에서 단조해 어느 정도 탄소가 확산된 건 알지만 완전히 확산된 건 아니어서 노멀라이징 전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노멀라이징 사이클에서 약간의 힘을 잡아보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화씨 1650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이클 사이에는 블레이드를 약 화씨 800도에서 900도 정도로 식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은 각각 화씨 1500도, 1350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기 블레이드를 아주 자세히 보면 열의 물결이 블레이드 전체를 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리콜레센스라 하며 강철이 식으면서 상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입자가 모두 정교화되고 단조 후보다 블레이드가 더 안정된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조금 더 연마할 시간입니다. 깨끗한 강철로 정교화를 시작했지만 끝나고 나니 산화피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연마의 목표는 이 산화피를 모두 제거하고 정교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을 수도 있으니 프로필을 조금 더 다듬고 블레이드 두께를 줄여서 담금질 후에 모든 것이 매우 단단해졌을 때 연마할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료를 제거할 때 저는 날이 위로 가게 연마하는 것과 등 부분이 위로 가게 연마하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날이 위로 가게 연마하면 블레이드의 아래쪽 절반만 재료가 제거되지만 등 부분이 위로 가게 연마하면 반대쪽 절반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볼록한 형태가 생기는데 이건 최종적으로 완성된 칼에 원하는 모양이지만 담금질 전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마하면서 블레이드 전체 두께를 줄일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담금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더 고운 그릿 벨트를 사용해서 느슨한 벨트로 모서리를 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응력 집중이 줄어 균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꽤 곧죠. 딱딱하네요. 테스트할 필요도 없겠어요. 아, 알겠어요. 좋아요. 이제 템퍼링은 끝났어요. 무게가 궁금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무게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 3배나 더 나가서 좀 덜어내야 해요. 퀸칭 자체는 정말 잘 됐어요. 퀸칭할 때 작은 톡 소리가 들렸다면 그건 저울이 튀어나온 소리였어요. 금이 간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퀸칭을 하고 나면 디카브층이 꽤 생기는데 그건 퀸칭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디카브층을 전부 갈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블레이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디카브층이 없으면 블레이드는 완전히 곧은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열처리 과정에서 블레이드가 약간 휘었습니다. 보시면 약간 휘어진 부분이 있어요. 가끔 양쪽 끝에서 보면 휘어진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었고 이제 펴려고 합니다. 이 블레이드를 펴는 방법은 카바이드 볼핀 해머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두드리는 게 아니라 블레이드의 폭을 따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레이드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실제로 연마해서 완전히 곧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펴졌습니다. 어딘가에 직선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제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조금 더 곧게 펴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끝내주게 잘 됐네요. 네, 괜찮아요. 마지막 재료를 빼려면 줄을 그어야 해요. 지금은 눈으로 직각을 맞췄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선을 그리면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저걸 저 아래까지 전부 갈아내야 해요. 지금쯤 제 탕 두께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단조할 때 항상 실제보다 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식은 뒤 갈아낼 때 보면 더 많은 재료를 제거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귀찮을 뿐이죠. 뭔가가 두꺼울수록 더 많이 다듬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료는 더할 수 없고 오직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탱이 얇아지고 스파인과 일직선이 되었으니 블레이드에 집중할 차례였습니다. 블레이드 무게가 약 1.5파운드였는데 1파운드 이하로 더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셰프 나이프 모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B그라인드, S그라인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볼록하게 가는 컨벡스 그라인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평하게 가는 플랫 그라인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류 외에도 복잡한 일본식 그라인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나기바처럼 뒷면이 오목하거나 싱글 베벨, 더블 베벨, 베벨 각도와 연마 각도가 달라지는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재료를 깎아냈어요.
그래도 아직 꽤 두꺼워요. 네, 5온스 낚아갔어요. 대단하죠? 제가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볼스터와 블레이드 전환부입니다. 여기서 어색하면 칼날 전체가 이상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컨택트 휠로 갈아서 둥글게 만드는 걸 좋아하시지만 저는 플랫 그라인드에서 플랫 그라인드로 이어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실례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볼스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이 볼스터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재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요. 와, 거의 완벽하네요. 농담이에요. 볼스터 뒷부분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파일 가이드를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무 블록과 결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파일 가이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라인더 사용에 정말 능숙해서 눈대중으로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만 파일 가이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고 변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힐 부분은 현재 0.014인치입니다. 조금 더 위쪽에서는 지금 벌써 0.01인치 10,000스라고? 와. 끝부분에서는 지금 13. 그리고 척추 부분에서는 0.260인치 160ml라고 생각합니다. 0.138인치 138ml입니다. 0.111인치 111ml입니다. 솔직히 스파인을 더 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큰 블레이드는 스파인이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이 플래트는 약간 닳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상태로 연마하면 그 자국이 제 작업물에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네, 이쪽은 평평하네요. 그래서 제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벨트는 실제로 자체적인 형태가 없어서 벨트 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의 콘택트 휠이나 평평한 플래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 그라인더는 플래튼이 앞뒤로 움직여서 한쪽만 사용한 후 뒤집으면 완전히 평평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 달고 손으로 샌딩할 예정이라 벨트 그라인더로 400방 트리작 벨트까지 마감합니다. 손 샌딩 전에 좋은 마감을 얻으려면 꼭 트리작 벨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벨트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사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명이 길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 나 그냥 할 것 같아. 자, 해보자. 브라스, 브론즈, 브라스. 스페이서를 만들 때 브라스 한 겹이나 브론즈 한 겹만 사용하는 대신 둘 다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제작자들은 샌드위치 스페이서, 제작 시 브라스와 검은 G10 등 대비되는 색상을 자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제된 느낌과 가까이에서만 보이는 디테일을 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드디어 휴대용 밴드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 이 공정이 훨씬 쉬워졌어요. 자주 듣는 질문이 왜 캘리퍼스로 스크라이빙 하냐는 겁니다. 솔직히 잘 이해 못하겠어요. 뭘로 스크라이빙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숫자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오프센터 슬롯을 깎아야 해요. 여기 0.2165입니다. 저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 부분은 그게 뭐였더라. 여기에 18인치를 더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18인치를 빼야 저기 중심점들을 맞출 수 있어요. 좋아. 내 계산이 맞다면 그건 0.341호이고 그리고 이건 이런 7 이런 잠깐 내가 바보인가? 이 채널에서 밀링머신 산 얘기를 자주 했고 여기서 여러 줄을 긋고 있어. 이걸 드릴로 파내고 며칠간 줄질할 거야. 밀링머신만 있었으면 숫자 몇 개만 기억해서 기계에 입력하고 슬롯이 생기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됐을 텐데. 물론 기계 가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비웃지는 마. 좋아, 이제 드릴을 시작하자. 드릴 프레스를 꽤 잘 다루긴 하지만 드릴 프레스에 얽힌 모든 이야기나 최고의 드릴 비트에 대해서는 꼭 잘 아는 건 아니야. 내 시청자들 중 많은 분들이 기기에 능숙해서 더 좋은 드릴 비트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어. 내가 댓글을 못 본다고 생각해 댓글을 막는 거라면 걱정 마. 나는 모든 댓글을 다 읽어. 모든 댓글에 답변은 못해도 다 읽고 있어.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인상적이야. 잠깐만, 그거 엄청 빨랐어. 이 파일을 쓰고 싶어. 이제 모서리만 구하면 돼. 예전엔 3, 10cm 스테인리스 스틸을 줄로 갈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쉬웠어. 모든 게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고 내가 엄청나게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긴 해도 줄질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일은 아니고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오 마이 갓, 잠깐만. 모든 걸 감안하면 그것만 해도 이미 정말 좋아. 여기서 하는 이 작업이 불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편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제거하는 재료들은 칼날이 접착되면 보이지 않아. 이 과정은 볼스터 뒷부분 맞출 때 시간을 절약해 줄 거야. 알겠어. 거의 맞았지만 나머지 2개도 먼저 맞추고 싶어. 잘 되길 바라. 됐다. 됐다. 헤헤데페네. 진짜 멋져 보일 거야.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중에서 고를 수 있어. 둘 다 엠보이나 벌이야. 하지만 이건 훨씬 더 어두워. 나는 더 어두운 나무를 원해. 맞추기 위해. 그래, 나는 더 어두운 나무를 쓰고 싶어. 그게 밝은 스페이서를 더 돋보이게 해줄 것 같거든. 더 큰 나무 블록에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나무 블록을 가지고 이제 이 블록을 네모 반듯하게 다듬고 탱이 들어갈 홈을 파낼 준비를 할 차례였다. 손잡이 제작에 대해 분명히 할 점이 있어. 고급스럽고 비싼 칼인데 왜 풀탱 구조로 만들지 않냐는 댓글이 많다. 풀탱 구조가 히든탱보다 튼튼하긴 하지만 내가 만드는 칼은 강도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칼들이 사용될 모든 용도에 있어서
히든탱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튼튼하다. 풀탱 구조였다면 내가 보이나이프에서 한 히든탱 가드 결합이나 셰프 나이프처럼 스페이서를 넣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야. 이번에 이 구멍을 뚫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어. 구멍을 약간 크게 뚫어도 에폭시가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게 나쁘진 않아. 에폭시가 나무보다 강하다고 봐. 뜨거워, 아야. 영상이 꽤 지난 후라 늦었을 수 있지만 이번 내레이션은 감기 걸린 채 녹음했어. 내 목소리에서 그걸 들었을 거야. 못 들었다면 이제 알았겠지. 아무튼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탱을 위한 3개의 구멍을 모두 뚫었으니까 이제 드릴 비트에 옆으로 힘을 줘서 이 구멍들을 연결할 차례야. 이 단계 때문에 처음에 히든탱 핸들 제작을 망설였어. 처음 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전부 풀탱이었어. 아니, 보이지 않는 나무 안쪽을 뚫는 게 싫었거든. 깊이와 너비는 맞췄으니 이제 저 모서리만 브로칭으로 파면 돼. 아까 모서리 긁을 때 쓴 브로치들은 내가 오래된 둥근 줄로 직접 만든 거야. 이런 브로치를 시중에서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직접 브로치를 만드는 것 같아. 세상에, 우리 거의 1mm 정도 남았어. 제발.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 거야? 모든 게 완벽하게 네모난데 위쪽 스페이서에 몇 천분의 1인치 정도의 틈이 있어. 좋아, 그거 고치고 나면 접착제 바를 준비가 된 거야. 틈이 없어. 어느 각도, 어떤 스페이서에도 틈이 없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접착 전 36방향 벨트 모서리로 탱의 홈 몇 개 내줘. 이렇게 하면 핀이 없어도 손잡이가 안 분리돼. 에폭시 접착을 더 강하게 하려면 부품을 깨끗이 닦아야 해. 인생 꿀팁이야. 부품에 기름기가 있으면 에폭시가 연결하려는 부품에 잘 달라붙지 않아. 부품을 깨끗이 닦아주면 그런 변수가 사라지는 거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닦였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걸 붙잡아 줄 건 에폭시뿐이니까 정말 정말 잘 섞어야 해. 아, 이걸 할 때는 진짜 장갑을 껴야 해. 이 영상이 2025 연초 전 마지막이라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시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중이며 이후 유튜브를 전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만들 영상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원피스에서 새로운 카타나를 만들 예정이에요. 자세한 건 비밀이지만 멋진 영상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디오 게임 무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멋질 것 같아요. 아래 댓글에 보고 싶은 게임이나 영화 무기를 적어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24시간 지난 것 같아요. 맞죠? 젠장, 내 손가락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좀 아픈데. 아, 그래. 가서 열심히 해보자. 앞쪽에 3개의 면이 있고 뒤쪽에 2개의 면이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서 이 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해.
사실 이 선들이 제대로 맞는 것 같진 않아. 내가 두 개 면이 만나는 조합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해. 내가 그린 선이 완전히 반대였거든. 이런 칼 손잡이 제작은 본질적으로 조각과 비슷해. 대리석이든 나무든 마찬가지야. 내 경우 손잡이를 만들 땐 먼저 참고할 기준면을 만드는 게 첫 단계야. 그래서 기준면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지. 나는 항상 재료가 부족한 게 싫어서 손잡이 블록을 꼭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2단계에서 남는 부분을 잘라내 나중에 볼스터로 쓸 수 있어. 내가 벨트에 문지르는 이 블록은 벨트 이레이저야. 이 단단한 고무는 벨트 연마제의 먼지나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돼. 금속 연맨 벨트 이레이저가 필수는 아니지만 나무 연마시 입자 제거와 벨트가 나무를 태우지 않게 도와줘. 이 칼의 볼스터가 경화 강철이라 너무 뜨겁게 달구지 않게 주의해야 해. 손잡이 에폭시가 너무 뜨거워지면 다시 끈적해져 손잡이가 헐거워질 수 있으니 꼭 피하고 싶어. 손잡이 앞부분을 연마할 때 핀치 그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샤프트 나이프 손잡이 앞부분을 크게 남기지만 나는 어떤 그립에서도 그게 편할 것 같지 않다. 사실 이 손잡이를 다듬을 때 내가 약간 실수를 했어. 내 머리가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돼 뒷부분을 세면 손잡이로 자동 연마하기 시작했어. 결국 내가 원했던 것보다 뒷부분을 약간 더 얇게 만들었지만 다행히 손잡이의 최종 형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어쨌든 내가 원했던 그대로 완성됐어. 여기서 드디어 뒷부분의 베벨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 지금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이제 면의 포인트 위치를 정한 것 같아. 지금은 바로 여기 있지만 이걸 위로 올려서 바로 여기로 옮길 거야. 반대쪽에도 포인트가 여기랑 저기 만나는 지점에 있어. 이쪽도 비슷하게 만들어 위로 올리고 싶어. 보시다시피 면을 손잡이에 넣는 게 예상보다 복잡해. 한쪽 면만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야 해. 카메라에는 안 나오지만 손잡이를 꼼꼼히 검사하고 완벽한지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 다음 단계는 에칭 작업을 하기 전 마지막 손 샌딩이야. 여기서는 모든 모서리를 다듬고 초일 부분을 정리하고 볼스터 앞부분이 둥글게 마감되어 사용자의 손을 파고들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어. 샌딩 전 칼날 표면을 400방 사포로 마감할 거야. 최근 셰프 나이프 만들 때 손 샌딩 전 칼날 엣지를 얇게 가공하기 시작했어. 자세히 보면 내가 작업하는 각도가 실제 최종 엣지보다 훨씬 얕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각도로 엣지를 내면 칼날이 약해져 쓸모없을 거야. 엣지가 얇은지 확인해. 나중에 세컨더리 베벨 줄 때 잘 잘리게 하는 거야. 나이프 만들 바이스가 꼭 필요해. 이것도 잘 돼. 근데 이건 좀 최악이잖아, 알지? 이번엔 칼 만드는 과정에서 손 샌딩을 마지막까지 했어. 평소엔 중간쯤 칼날, 나중에 손잡이를 샌딩하는데 이번엔 끝까지 밀어붙였어. 이게 높아서 팔꿈치가 아프네. 이번엔 손으로 샌딩을 220방부터 600방까지 했어. 이건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고 이번 칼날엔 다른 시도는 원치 않았어. 칼날이 정말 얇다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내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손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얇다는 뜻이고 셰프 나이프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보니어볼에는 실제로 작은 결함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중간 두께의 검은색 순간 접착제로 그 부분을 메우고 있어요. 불순물은 내구성에 큰 영향이 없어 괜찮아요. 저는 블랙테일 스튜디오가 된 기분이에요. 순간 접착제가 굳으면 사포 전에 줄을 씁니다. 이 순간 접착제는 실제로 젤리처럼 끈적거려서 사용하는 모든 사포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포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는 손잡이 전체가 아직 사포질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속과 나무 모두 사포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금속보다 빨리 사포질되어 먼저 나무부터 하고 그 후 볼스터를 사포질했어요. 덕분에 사기도 높게 유지됐죠. 손잡이의 전체 수작업 사포질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모든 부분을 더 고운 그림 마감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손잡이의 형태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포질할 때 단단한 받침대를 사용해야 하고 사포를 여러 겹 겹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 면에서 너무 많은 재료를 깎아내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모든 부분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초일을 둥글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모서리를 깎았지만 완전히 둥글게 다듬어진 초일이 더 편안합니다. 문제는 이게 둥글기 때문에 연마해야 할 면이 사실상 무한하게 많아서 제가 원하는 마감까지 올리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모든 모서리를 600방 사포로 깎아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손잡이로 사용자가 다칠 일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청소하겠습니다. 전통 스텐실을 준비했어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이번엔 전류를 실제로 흐르게 해봅시다. 맞다. 제조자의 마크가 완전히 새겨졌으니 이제 5000방 사포로 깨끗하게 다듬을 차례입니다. 사포는 아니지만 샌딩 패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동 블랙으로 어둡게 한 후 평평하게 샌딩합니다. 이게 제 이름으로 만든 것 중 가장 뚜렷한 마크인 것 같아요. 제 메이커스 마크를 어둡게 하고 거의 완성했으니 이제 손잡이를 실제로 광내줄 차례였습니다. 손잡이를 완전히 마무리한 뒤 다마스커스를 애칭할 예정이었고 제 생각엔 광을 낸 손잡이가 광을 내지 않은 것보다 페릭과 커피에 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멋지다 세상에. 이제 다마스커스를 애칭할 시간입니다. 페릭 용액 전 깨끗이 닦아줍니다. 요와 제발 좋아 한번 보자. 좋아 한번 보자. 세상에. 야 저거 봐. 용처럼 보여. 이 패턴은 전에 똑같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이름이 없어.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에게 이름을 추천받았는데 칼레이도스코프 모자이크 다마스커스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칼레이도스코프를 안다면 이 패턴을 가까이서 볼 때 내 말이 이해될 거야. 세밀함이 많고 채토이언스 효과가 강해 만화경처럼 보여. 이 칼날의 페릭 애칭 2번, 커피 애칭 1번 할 거야. 2번의 페릭 애칭 사이 칼날을 2500방 사포로 산화물 제거해. 알겠어. 카메라에 안 나왔지만
칼날뿐 아니라 더 넓은 부분도 사포질해야 해. 볼스터가 다마스커스 강이라 모든 각도의 산화물을 사포질로 제거해야 해. 이거 정말 기대돼. 잘 나오길 바라면서 3시간 안에 끝나길 바랐는데 4시간이나 지났네. 한번 결과를 볼까? 제발 제발 제발. 오마이갓.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많아요. 만화경 모자이크 패턴이 유기적인 물결 무늬와 커피 에칭 후에 깊은 대비 덕분에 정말 멋지게 나왔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완성됐어요. 날카로운 단면, 짙고 풍부한 색상의 나무, 그리고 칼날과 같은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든 일체형 볼스터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40주년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 칼날로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칼 제작 과정을 즐겁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며 핀란드 셰프 나이프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오마이갓.